네, 반갑습니다. 김석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지난번 3차 대회를 비롯해서 3차 포럼을 비롯해서 발표를 한번 한 내용들을 한번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소각 부분뿐만 아니고 또 열분의 가스와 그 다음에 SRF 이런 걸 총합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양은 좀 많지만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폐자원 에너지 기술의 분류는 크게 이제 서멀, 바이오케미칼, 케미칼 이 세 가지 프로세스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거의 이 이제 서멀에 집중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열적 처리, 서멀 트리트먼트 쪽에는 크게 이제 열분해, 액화, 가스와 연소 이렇게 연소는 지금 소각을 일컫겠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여기에 한정돼 있고 이제 프라이머리 프로덕트는 이렇게 차콜이라든지 액체, 그 다음에 퓨얼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퓨얼이나 전력, 수소 뭐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자료를 조금 너무 똑같이 하기에는 곤란해서 한번 좀 더 소각로 원조를 조사해 보니까 1874년에 영국이 인시누레이터라는 이름 대신에 초기에 디스트락트라는 이름으로 처음 노팅엄에 건설한 게 아마 최초로 현대 소각로의 최초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열악한 작업 환경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국에서 시작된 디스트락터가 유럽 각국에 이제 퍼져나가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덴마크 쪽에도 이렇게 소각 시설이 1903년에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잘 알려진 볼룬트에서 1931년에 설립한 소각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이제 1934년쯤 될 겁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요 소각로의 그 단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우리 마포 소각장하고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여기 이제 스토커식이 있고 로타리 킬런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때 이제 이 정도의 소각로들이 덴마크에서는 운영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는 과연 어디냐? 제가 볼 때는 물론 의정부도 있긴 하지만 대형 소각 시설로 10톤 이상 되는 것으로는 1986년 목동에 150톤 퍼데이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이면정 부사장님께 받아가지고 드리는 건데, 이때 이제 벌써 이게 이제 최초의 대형 생활 쓰레기 소각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2년부터 G7 프로젝트로 인해서 대도시형 저공해 소각 시스템 개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50톤 팔럿 소각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고, 여기 이제 이 결과로 지어진 진해 50톤 퍼데이 상용 플랜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스토커식뿐만 아니고 유동층 소각로 진도종합 건설이 했고, 그 다음에 특정 폐기물, 요거는 이제 로타리 킬런입니다. 코롱 쪽에서 이 대형 소각로들이 이때 이제 개발되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에서도 소각에 대한 연구 개발이 꽤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우리 원천 기술을 가지지 못해서 수출까지 못 가고 국내에서도 대부분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게 좀 서글픈 현실입니다. 폐기물 소각 시설이 그러면 쭉 지어지면서 1990년대, 2000년대에 굉장히
이 많은 소각로들이 지어졌습니다. 특히 생활 폐기물 소각로. 여기 보면 98년에 시설수가 3,500개 대부분 소형입니다. 여기 보면 오히려 182개로 2018년에는 줄었죠. 줄었지만 처리 용량은 훨씬 5배, 4배 정도로 많아졌고, 대신 이제 대형이 많고 거의 소형이 이제 줄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김기현 박사도 와 계신데 거기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소형을 대형으로 전환시킨 기록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소각로가 이렇게 이제 번성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크게 맞닥뜨린 어려움이 결국 다이옥신 문제였습니다. 1996년부터 다이옥신의 이제 소각로로부터 배출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이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저감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운영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실제 보시면 굉장히 요거는 지금 다이옥신이 아니고 우선 그 배출 허용 기준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1998년에 CO 같은 경우는 거의 600 나오는 게 지금 50까지 줄어들었고, 지금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지금 200에서 지금 5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10분의 1 이상으로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우리가 기술의 발전, 즉 뭐 설계 기술이나 건설 기술, 그 다음에 운영 기술까지 포함해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런 배출허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거 미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것도 별 문제 없이 다 잘 미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이옥신도 보면 이 다이옥신이 이제 2001년 경우에는 소각 시설이 거의 88%, 90% 가까이 되고 나머지 비소각 시설에서 나오는 게 한 10여 프로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쭉 오면서 2017년에 데이터를 보면 소각 시설이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한 80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들게 됐습니다. 차라리 비소각 시설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은 다이옥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볼 때도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2톤 이상의 경우는 약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2003년 4년에 비해서 2018년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되고 지금 다이옥신이 실제로 운영되는 데서 크게 문제가 되는 시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이제 어떤 기술이 더 소각 쪽에서 개발되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일본 자료인데 첫째 공기비가 좀 줄어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냉각 우리 발열량이 올라감으로써 수도가 냉각을 그레이트 냉각을 달시켜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소각로에서도 결국은 이제 폐열 회수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질이 좋은 에너지를 많이 회수할까? 그 질이 좋다는 게 이제 지금 대부분 이제 발전 쪽으로 하고 있고, 발전 쪽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3메가파스칼에 300도씨를 넘어서 한 4메가파스칼에 400도씨까지 가면 거의 25%의 발전 효율까지 얻을 수 있다는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소각로 수준이 거의 하루 200톤 per day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이 작은 소각로는 한계가 거의 15% 발전 효율이 한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까지 도달하려면 최소한 400톤급 내지 500톤급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스팀의 압력 온도를 충분히 높여줘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 독일의 마틴사가 굉장히 이제 앞서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단지 단순 소각이라면 열 회수를 안 하는 걸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칭되지만, 소각에 의한 발전 효율을 거의 지금 30%까지 지금 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스팀의 압력 온도를 높이는 것은 압력이 74바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이고 이제 공기비라든지 이런 그 배출가스 온도를 낮춘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30%까지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우리나라 기술은 아니지만 천안시 환경 같은 경우는 고발열량의 폐기물에 대응해서 이제 순행각하는 그레이트를 사용하고 있고, 이 여러 가지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는 EGR 또는 FGR이라고도 하는데 하거나 산소 부하 시스템입니다. 요 밑에 쪽은 제가 유한경 사장님께 부탁 자료를 받은 겁니다. 여기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도입한 소각로를 지금 대전에 하고 있는데, 이게 FGR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면서 이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FGR을 설치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있던 기계연구원에서도 지금 이 과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각로에 FGR을 설치해가지고 낙서의 농도를 줄이는 것. 이 경우는 150ppm에서 70에서 100ppm까지 줄이는데, SNCR까지 같이 해서 SCR 없이도 거의 한 50ppm 이하로 줄이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분해 유화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고기온 유화와 가스화는 고기원의 구재희 박사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인데, 이쪽은 반응기 형식이 교반형, 킬러형, 스크류형, 그다음에 관형 이렇게 돼 있고, 독일이나 이런 데서 개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의 연간 한 4만 톤이 맥시멈으로 돼 있죠. 타입은 로타리 킬런형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동창이나 CSTR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또 유럽의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해왔는데, 이 삿포로시에 있던 12,000톤 연산, 12,000톤급이 대표적인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이제 가동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해왔지만, 여기 보면 쭉 그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해왔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운영 중인 건 2개만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보다 아마 조사가 덜 돼서 그럴지 오늘 또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열분해 유화 기술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특히 국산화 기술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도 완전히 아마 경제성을 충분히 가지고 돌아가는 기술은 거의 공정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화 종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가스화한 것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 바로 연소를 시키느냐, 안 그러면 연소를 안 시고 가스를 다시 우리가
원료나 다른 화학 물질로 변환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각보다는 앞으로 폐자원 에너지 쪽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대부분 정해놓은 게 이 가스화 쪽이나 열분해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국외에서도 이렇게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국내에서도 이런 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도입해 갖고 이미 한 10여 군데 이상 열분의 가스와 용융 프레스, 용융까지 이제 재용융까지 넣어서 설치해서 운영 중인 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동층 가스하고 여기 이제 고려형 샤프트로 형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로타리 킬러는, 그다음에 이제 스모 셀렉터, 요거는 국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가동 중인 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열분의 가스화를 해서 그 가스를 어떤 연료로 하기보다는 거의 소각에 준하는 바로 다이렉트 그 자리에서 연소시키는 형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입한 것은, 왜냐? 소각 기술 대용으로 저다이옥시드라든지 또 재용융에 의한 슬래그를 재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화 기술도 여러 번 이제 이렇게 개발을 국내에서도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여기 보시다시피 상용 규모의 플랜트가 제대로 돌아가는 플랜트가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못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 활용을 충분히 좀 더 하자는 측면에서 RDF를 통해서 지나와서 SRF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SRF는 크게 이제 제조시설과 사용시설 또는 제조시설과 연소시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제조시설의 대표적인 게 이 원주 제조시설이 되어 있는데, 하루 80톤 시설로, 이게 국산 기술입니다. 물론 안에 들어가는 기기들은 많은 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한 기구지만 전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게 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또 국산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외국에서 도입한 대표적인 시설로 이제 부산에 지금 있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사용 시설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지금 하루 900톤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RF를 사용하는 시설로 대부분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원주에 이제 발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메가와트급으로 이것도 국내에서 개발한 발전 시설이 되겠습니다. SRF.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의 시설은 외국에서 도입해서 지금 바로 쓰레기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로 지금 SRF 앞에 보신 제조 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이 다 안정화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RF 발전 시설 쪽도 죄송합니다. 뒤로 가려면 여기 보시면 이제 SRF로 가니까 이미 이제 좀 우리가 선별해서 좋은 연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지금 발전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한 30% 되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시설들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 한 40%까지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 개발도 해오고 했지만, 과연 우리가 앞으로 폐자원 에너지 기술을 어느 쪽으로 갖고 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폐자원 에너지 기술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쪽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 산업 이쪽 분야의 산업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 SRF 제조 및 연소, 그 다음에 열분해 유화, 가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걸 열에너지나 연료로서 활용하는 만큼 사실은 우리가 그 기후변화 협약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잘 이제 활용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열분해 유화나 가스화 기술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이제 자체 기술 개발하든지 외국 기술 도입하더라도 그걸 국내화 시키든지 해서 연료뿐만 아니라 원료, 화학적인 원료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규가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과연 이게 재활용 기술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아직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우리 과장을 필두로 해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은 재활용이냐 아니냐. 지금 그게 애매한 부분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스화해서 열처리 가스화해서 원료로 만드는 게 재활용이 된다는 보장도 지금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개념상으로 보면 충분히 재활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앞으로 좀 다루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종합적 검토로 이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만 보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수용성 이런 게 같이 다 종합적으로 이 고려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성에서는 2차 오염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후변화 협약, 그다음에 경제성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만 따질 게 아니고 앞으로 종합적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 기술성은 원천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기술 성숙도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늘 우리 발목을 잡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수용성 같은 경우에 주민들과의 소통과 홍보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숙제 던지듯이 제가 마지막 결론 삼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